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지금 전국의 집값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버블이 붕괴되고 있어요. 버블이 붕괴된다는 얘기를 상승론자들은 이야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버블이 붕괴되고 있어요.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자, 그건 아니죠. 국가에 내놓지만은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지. 결국은 시간 싸움을 해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자,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제 지방에서 폭락에 대구나 세종 같은 데에서 확실하게 이제 버블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 이미 이제 거의 반값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30%는 그냥 떨어지고, 실제로 매물들도 많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폭락한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좀 버티는 게 서울의 노도강을 제외한 지역들, 또는 노도강 지역도 아주 급매물이 많은 건 아니니까 거래는 30% 그렇게 빠진 금액이 거래되지만 아직 매물이 많은 건 아니니까. 자, 그러나 점차적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왜냐면 그건 간단해요. 투자층이 많이 들어간 지역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투자층이. 왜냐면 투자로 샀던 사람들은 다 빚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매물로 내놓는 거예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수요가 많았죠. 20년도 이후에 20년, 21년도에 그래서 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는 상황이죠. 버티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실수요가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서울이 좀 더 버티는데, 결국 서울도 내년 되면 이제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의 입지도 미분양이야. 대구의 강남 수성구가 미분양이야.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세종은 거의 30%는 기본이고, 40%까지, 또는 반토막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40% 정도까지, 폭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은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에요. 제가 보기에. 제가 나중에 이제 따로 프로를 만들겠지만, 세종이 이렇게 반토막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왜 연출되냐면 결국은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세종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매매되는 걸 보면 도대체 서울에 있는 사람, 이건 특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공무원도 아닌데 그런 상황이 많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세종은 실수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세가율이 낮잖아. 그러니까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전국의 지금 폭락 현상이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울의 수도권에 전세 가격 1억 원대, 2억 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 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서울에서 전세 가격이 2억도 안 된다라는 거는 아주 희귀한 현상이야. 희귀한 현상. 세종도 전세 가격이 약세일 때는 1억대가 있었어요. 이런 지방도시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1억대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시장의 생태계가 깨진 거야. 전세 월세 시장의 생태계가 깨진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이거는 가격의 어떤 붕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 가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전세 시장이거든요. 그 전세 시장이 깨졌다고 하면 이 매매 시장도 깨지겠지. 거기다가 아무리 호가야 높이 내놔도, 그리고 웬만한 가격이 내놔도, 금매에 내놔도 거래가 안 돼. 세계적인 어떤 금융시장, 외환시장, 그 다음에 우리 금융시장, 우리 경기, 모든 걸 봐도 도저히 거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매수자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폭락 현상이 경기도, 인천, 대전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구, 세종, 경기, 인천, 대전. 자, 이 정도면은 어떤 전국적인 폭락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서울의 급매물들이 언제 나오느냐. 자, 이제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전의 알짜 입지. 글쎄요, 이게 알짜 입지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이 도안지구, 2단계 지구죠. 여기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번에 다음 주에 청약을 하는데, 여기가 평당 분양가가 2,050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발코니 확장비, 그 다음에 중도금 금리, 그 다음에 조금 옵션, 에어컨 들어가면 7억이 넘어. 여기가 그렇게 입지가 좋은 지역도 아니에요. 아파트 들었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선다라는 거지. 그 부근에 언제 상권이 만들어질지 모르고 그 옆에는 언제 아파트가 들어올지를 몰라.
자, 그런데 거기에 평당 2천만 원은 분양가가 나오고 있다. 이 얘기는 이 투기꾼들이 지방에 가서 지방의 아파트를 엄청나게 올려놨잖아요. 뭐 전국적으로 다 올려놨잖아. 이제 그 시세에 맞춰 분양 가격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걸 이제 대전에 있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받아줘야 될 상황이 왔다라는. 아마 대전에서 한 3년 전에 그 갑천 트리플 시티를 분양할 때가 제가 알기로는 4억 한 2, 3천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것저것 합치면 4억 5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올랐냐고. 한 3억이 더 올랐어. 그러니까 대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분양을 받아서 이제 그 입주할 때 좀 프리미엄이 붙으면 몇 년 살다 팔겠지 하고 분양을 받으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대전 분들 입장에서는 7억이 부담스러워.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 가야 그 돈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내가 통장에 뭐 2, 3억 저금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금해 놨던 돈을 그 집에다 홀랑 털어넣을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런데 대전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얼마냐? 평균 가격은 4억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3억 5천이라고 하면 3억 5천을 더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입지도 별론데. 자, 이런 그 버블이 이런 지방 아파트 분양가에도 팍팍 끼어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그리고 대전 이런 지방의 아파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30년 이후에는 그 시세를 알 수가 없어. 응? 시세 그 가격 방어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2030년 이후에는 분명히 인구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이 아파트도 지금 한 2024년 5년 2025년에 입주한다고 하면 그때 5년밖에 안 남았잖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분양가들이 지방에서. 자, 이게 제가 이제 성장주들의 버블 붕괴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난주에 그 카카오 그룹주들이 대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미들이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0%라는 거야. 80%. 그러면 최고가가 17만 원이었는데 지금 5만 4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자, 그 밖에 뭐 이런 상장한 주식들, 크래프톤, 하이브, SK, 바이오팜, 뭐 소카 이런 것들 다 작살났잖아요. 성장주들이 다 작살났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코로나 이후에 그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산들이 뭐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자산들이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주식이 먼저 붕괴되고 그 다음에 코인이 붕괴되고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야. 이미 세계의 다른 그 부동산 시장,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 다른 지역들도 특히 영국 같은 데도 지금 부동산이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그동안 버블이 다 꼈던 자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거야.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 무너진다라는 거야. 무너진다. 이미 무너지고 있고, 뭐 30% 빠지면 그거 무너진 거지 벌써. 사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폭락을 예상했던 전문가들도 이렇게 빨리 붕괴될 줄은 몰랐어요. 그죠? 빨리 붕괴될 줄 몰랐다는 거야. 이게 심각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후년에는 얼마나 더 많이 붕괴되겠냐고.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 빨리 붕괴됐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이번에 그 외환위기, 금융위기, 자, 금융위기가 터지면은 영국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영국의 파운드화 폭락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그 외환위기는 스타트가 채권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면 금리가 폭등하는 시기니까. 금리가 폭등하면 채권값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기존에 채권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마진콜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나왔는 얘기가 이 부채 연계 채권 방식으로 투자한 영국의 연금형 펀드, 이 부채 연계 채권으로 투자한 게 영국의 연금형 펀드밖에 없겠냐고. 아니라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부채 연계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4%씩 매달 줘야 되는데 연금 같은 건 확정형으로 주는데 이 금리가 떨어지니까 3%밖에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금형 펀드 같은 데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계속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국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산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줄 돈이 없잖아요.
4%대 이자를 줘야 되는데 자꾸 자산이 줄어드니까 그걸 못 맞추다 보면 부도가 나는 거야. 자,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많은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채권 시장의 어떤 붕괴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자, 이미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그 투자 뱅킹이 부도설이 나왔잖아요. 자, 여기 있는 그 CEO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 은행을 떠나고 있다고 그러잖아. 여기가 왜 문제가 됐어? 나스닥 주식에 그 투자를 많이 해서 버블이 거치면서 이런 부도설에 휩싸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 버블이 붕괴되면 이런 그 투자 뱅킹들의 어떤 그 부실이 줄줄이 드러나는 거야. 지금 드러나는 건 크레디트 스위스밖에 없지만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을 때 얼마나 많은 은행이 나올 것이냐라는 게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거기에 얼마나 부실이 있는지 몰라. 자, 그걸 운영하는 그 헤지펀드들, 큰 손들은, 큰 세력들은 알고 있겠죠. 알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 떨어질 거에 대해서 어떤 그 hedge를 걸고 있는 타임이라고 지금 보면 돼. 예?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쌓아놓고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현금화하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많이 주식이 빠진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뭐 빠지면 거기서 확 물타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너무 많이 빠졌으면.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여러분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어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그 위험성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 매일 별 문제 없을 거다. 뭐 다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두들겨 맞은 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뭐 별 문제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별 문제 없이 끝나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뉴스 기사들을 모아 나가시면서 이 퍼즐을 스스로 풀고 나가셔야 돼. 그리고 대비를 각자 하셔야 돼. 예? 예를 들어서 버블이 낀 자산을 줄이지 않고 있다가 그냥 당하면 그것도 뭐 부채까지 껴넣었다가는 완전히 작살나는 거야. 특히 그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다 부채잖아. 갭 투자라는 게 다 부채잖아. 그냥 다 날리는 거야. 예전에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삶을 마쳤어요. 자, 그러지 않도록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막상 이제 이런 금융위기가 와서 자산이 버블이고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면 또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현금이 없으면 뭐 아무 할 일도 없는 거야. 중요한 거는 또 그때가 찬스잖아. 그때가 찬스란 말이야. 뭐 주식이든 뭐 다른 기타 자산들도 그때가 찬스란 말이야. 그런 찬스에 바닥에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현금을 마련하고 있어야 돼. 사실은 이 경기의 어떤 경착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야.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번 기회를 못 잡으면 앞으로 부자 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이러한 그 금리 인상 그리고 이렇게 버블이 낀 세상이 또 오겠냐고.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찬스로 살릴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고 현금을 많이 축적해 나가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 7%에서 곧 8%가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지금 기준금리를 5번 연속 인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다음 달에는 빅스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와 맞추려고 하면. 자, 결국은 이런 금리 인상 후폭풍은 지금도 그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압박의 강도는 세질 거라는 거야. 그럼 2022년 말부터 결국은 시장의 매물들이 쌓아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지금 급매물을 내놓으면 팔려요. 세종이 그랬거든요. 예전에 급매물을 2, 3개월 전만 해도 한 2, 3억에 내놓으면 팔렸어. 근데 한번 팔리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3, 4억에 내놔도 팔릴까 말까야. 마찬가지다. 이거야. 마찬가지다. 서울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2, 3억, 3억 정도의 마이너스에서 내놨는데 팔려. 근데 나중에 되면 안 팔린다니까. 왜냐면 자꾸 그런 매물이 쌓여진다니까.
쌓여지다 보면 안 팔린다니까. 그러면 그때는 한 5억 정도 떨어지면 살래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땐 또 서로 팔려고 그래. 봐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업이익이라고 할까요? 그 30% 국가 먹고 재고는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 시장이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미국 주식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완전히 역시적 장세야.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 주에 AMD가 한 13포인트 빠졌는데 반도체 회사인데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언만 했어. 근데 13%가 빠졌어. 자, 그렇게 예언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무거운 주식, 사실 뭐 그런 건 대형주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이 시가총액이 13%가 빠졌어. 자, 그 얘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나스닥의 상장주들 예전에 막 그냥 상장한 주식들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 자, 그런 주식 지금 쓰레기 주식이 됐어. 뭐 50달러 갔던 게 지금 1달러라니까. 50분의 1이 났어. 50분의 1. 50달러 가던 게 1달러 됐다니까. 지금 그런 주식이 허다해. 지금 미국의 상장주들도 완전히 버블이 붕괴됐어. 버블이 붕괴됐어요. 지금 그나마 덜 떨어진 거는 그나마 뭐 30% 떨어지고 40% 떨어진 거는 우량주들이야. 아주 초우량주들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도 거의 버블 붕괴하고 있다. 버블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버블 붕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진행 중인 거야. 앞으로 올 게 아니라. 그렇게 보셔야 돼. 그렇게 보시고 우리 부동산 시장도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레벨 다운 들어가고 그냥 붕괴되는 거야. 뭐 그걸 이미 대구와 세종에서 배웠잖아요. 자, 그게 이제 어느 지역에서 더 빨리 깊게 확산되느냐, 그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이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나스닥의 월봉인데 지금 1652야. 자, 여기 지금 이게 월봉인데 120개월 이 지지선까지 떨어졌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선까지 떨어졌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완전히 버블이 붕괴된 거지. 그리고 이 선을 지지할지 못할지도 지금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나스닥 상황이 이래요. 여기서 뭐 반등을 줬다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이건 뭐 장기 하락되는 거야. 이게 다 거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다 올라간 게 다 거품이었다. 사실 나스닥도 보면 뭐 2015년 16년에 조금 횡보고 그냥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조정을 받을 만도 해요. 자, 거기다가 지금 시장을 굉장히 위협하는 게 푸틴의 핵버튼이에요. 이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푸틴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궁지에 몰렸어. 이 양반은 전쟁을 이기든지 아니면 자기가 권좌에서 물러나든지 둘 중에 두 개의 선택밖에 없어. 옵션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싸움에서 지면 그대로 권좌에서 물러나는 거지. 그 엄청난 일들을 다 저질렀는데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거 어디 뭐 이제 뭐 세계 외교 나가서 누가 상대해 주겠습니까? 그 얼굴을 누가 보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수상들이, 총리들이 상대를 안 하겠죠.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수밖에 없고, 이기기 위해서는 핵 위협을 하는 거고, 핵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에 왔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이든이 아마게돈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 이게 큰 인류의 큰 난제가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핵폭탄이 터졌다면 진짜 핵폭탄, 무슨 뭐 전술핵이 아니라, 자, 그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는 그냥 폭삭 망하는 거야. 세계 경제가 폭삭 망하는 거고, 뭐 우리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우리 부동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완전히 뭐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앞이 안 보이는 거다. 뭐 그때는 세계 3차 대전으로 가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위험이 많아. 시장에 위험이 많다. 그건 인지하셔야 돼. 어쨌든 그 뭐 핵이 터지든 아니면 뭐 금융위기가 오든, 자, 이런 외환위기급 상황이 온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외환위기급 상황이 오면 일단 환율은 한 1,600원 정도 돌파할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량 실업자들이 나오는 거야. 이제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지. 뭐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부도 직전인데, 지금도 뭐 중소기업들은 돈을 채권을 발행을 못 하니까, 자, 그럼 뭐
대량 실업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동안 뭐 대출받아 집 샀던 사람들은 매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집값이 반토막 나는 거야. 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대량 실업이 나오면 이 가정이 파괴돼. 뭐 이혼이 엄청난 이혼율이 높아지고 엄청나게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 생존이 어려워.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흥청망청이야. 뭐 주말이면 뭐 호텔 예약 꽉 차고 위기가 너무 앞에 있는데 너무 축포를 터뜨리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두 번의 위기를 다 겪어봐서 알겠는데 뭐 우리도 이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2008년도에는 미국이 많이 풀어서 어떻게 해결이 쉽게 됐지만 자기네가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핵이 터졌다든지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이게 견고했던 세계의 어떤 공급망이 다 깨져버렸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자, 거기다가 지금 원화 가치의 추락이 최근 3개월 동안에 폭락한 파운드화보다도 더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우리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좀 인지하시고 이제 연반일로 갈수록 이 버블이라는 말, 외환위기, 경제위기라는 말이 더 많은 신문에서 나오고 더 많은 방송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게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위기가 임박했다라는 거야. 자, 그런 시각으로 한번 기사들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